어느 날 새벽, 화장실 칼바닥에 찌르는 듯한 차가운 냉기가 뺨에 닿았을 때였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떻게든 짚고 일어나 보려 했지만 오른쪽 팔다리가 마치 물을 흠뻑 먹은 송처럼, 아니 아예 남의 몸통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누군가를 부르기 위해 입술을 탈썩여 보았지만 이상하게도 소리는 혀끝에서 맴돌 뿐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늘한 공포가 발끝부터 차올랐습니다. 706년 평생 단 한 번도 남에게 짐이 되어본 적 없던 꼿꼿한 삶이 그 좁고 차가운 아파트 화장실 바닥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상철 할아버지, 올해 나이 76. 그는 30년 넘게 은행에서 깐깐하게 일하다 지점장으로 퇴직한 자존심과 책임감 하나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3년 전 평생을 해로하던 아내가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는 자식들에게 결코 기대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살기도 바쁜데 애비 걱정은 말아라. 내 한 몸은 내가 알아서 건사할 수 있다. 그의 일상은 아내의 빈자리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윕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빳빳하게 풀먹인 셔츠를 솔솔 다려 입고 아내가 생전에 갖고 두던 베란다 난초잎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 가더라도 늘 정장바지에 구두를 신고 나갔습니다. 이웃들은 김지점장님은 상철하고도 어쩜 저리 정정하고 깔끔하게 잘 사신담 하며 칭찬하곤 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 본인 역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나는 늙어서도 절대 취해지지 않을 거다. 냄새나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늙은이면 되지 않을 거다. 적어도 그날 새벽 경미한 뇌경색이라는 불청객이 조용히 그의 몸을 덮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다행히 아침 일찍 반찬을 갖다 주러 들른 딸 서연 45세 주부 겸 학원 강사 씨에게 발견되어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상철 할아버지의 삶은 그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의사는 경미한 경마비라고 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꾸준히 재활하면 일상생활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는 의학적으로는 다행스러운 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상철 할아버지에게 경미하다는 말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오른쪽 다리는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식사를 할 때면 숟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려 병원 밥알을 환자복 위로 흘리기 일쑤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참을 수 없게 만든 것은 조금만 피곤해도 말이 어눌해져 혀 짧은 소리가 샌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혀 짧은 소리가 샌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논리정연하고 또렷한 발음으로 직원들을 호령하고 자식들을 가르쳐왔던 그였습니다. 밥알을 흘리는 자신의 입가를 황급히 휴지로 닦아낼 때마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억지로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름 뒤 퇴원 후 다시 돌아온 텅 빈 아파트는 더 이상 예전의 평화로운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실과 방 사이의 얕은 문턱은 태산처럼 높게 느껴졌고 화장실에 가는 일은 매번 식은땀을 주게 하는 모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자식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장남 지훈, 48세 대기업 부장과 딸 서연은 번갈아가며 들여다보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장 생활과 육아에 치여 턱끝까지 내려온 다크서클, 그리고 아버지를 부축하다 말고 서로 눈치를 보며 짧은 한숨을 쉬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아버지, 오늘 재활센터는 잘 다녀오셨어요? 식사는 챙겨 드셨고요. 딸의 목소리에는 다정함 뒤에 숨길 수 없는 무거운 피로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그 피로감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았습니다. 평생을 눈치와 상황 판단으로 살아온 은행원 출신 아닙니까? 자식들이 자신을 존경하는 아버지에서 버거운 책임으로 다시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늙은 아버지는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 자식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주 수요일 낮, 상철 할아버지의 아파트에서 아찔한 일이 생겼습니다. 요일 낮, 상철 할아버지의 아파트에서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 주방으로 걸어가던 중 아주 살짝 튀어나온 마루 이음새에 오른쪽 발끝이 걸리고 만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가볍게 균형을 잡았겠지만 마비가 온 다리는 그대로 힘없이 꺾여버렸습니다. 콩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진 상철 할아버지는 어떻게든 일어나보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미끄러운 장판 위에서 한쪽 팔다리만으로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그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딸 서연 씨가 퇴근하고 들를 때까지 무려 3시간을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다 바닥에 널브러진 아버지를 발견한 서연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서연 씨의 눈물은 다행스러움이 아니라 턱끝까지 차오른 공포와 한계선이 무너진 피로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바닥에 엎드린 채 오열하는 딸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의 자존심이 거실 바닥으로 산산조각나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주말, 아들 지훈이 내외와 서연이가 약속이나 한 듯 아침 일찍부터 거실로 모여들었습니다. 양손에는 평소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전복죽과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지만 거실에 흐르는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밥을 반쯤 비웠을 때 조심스럽게 운을 뗀 것은 큰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아버지, 지난번에 넘어지신 것도 있고 해서 서연이하고 시설 좋은 요양병원을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시설도 호텔급이고 무엇보다 24시간 간병인의 전문 재활치료사가 늘 상주하고 있어서 지금 아버지 상태에 딱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상철 할아버지가 쥐고 있던 숟가락이 챙그랑 소리를 내며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숟가락에 묻어있던 전복죽 국물이 그가 가장 아끼는 옥색 스웨터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요양병원? 어눌해진 발음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와 배신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서연 씨가 서둘러 물티슈를 뽑아 아버지의 스웨터를 닦으려 했지만 상철 할아버지는 성한 왼쪽 손으로 딸의 손을 거칠게 탁 쳐냈습니다.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아버지를 짐스러워서 버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낮에 저희 다 출근하고 나면 아버지 혼자 계시다가 또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저희도 매일 불안해서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딸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상철 할아버지의 귀에는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결국 나를 치우겠다는 소리 아니냐. 냄새나고 귀찮은 늙은이, 밥 풀리는 병신이 되니 고려장을 지내겠다는 거구나. 시끄럽다! 상철 할아버지는 식탁을 콱 내리쳤습니다. 덜덜 떨리는 오른쪽 팔을 애써 등기로 감추며 그는 필사적으로 꼿꼿하게 허리를 세웠습니다. 내 입으로 밥도 먹고 내 발로 화장실 갈 수 있는데 무슨 놈의 요양원이냐? 내가 그 고려장터에 가서 죽을 날만 기다릴 줄 알아? 니들 내 돈으로 대학 가고 장가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애비가 짐짝처럼 느껴지더냐? 모진 말이 쏟아졌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게 아닌데, 네 일을 원망하려는 게 아닌데 하면서도 평생을 지켜온 알량한 자존심은 뾰족한 가시가 되어 자식들의 가슴을 푹툭 찔러댔습니다. 아들 지우는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숙여꼈고 딸 서연이는 끝내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그날의 가족 모임은 엉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가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보며 상철 할아버지는 텅 빈 거실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스웨터에 묻은 전복죽 얼룩이 볼품없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간 그는 벽에 걸린 아내의 영정사진을 물끄러미 올려다 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소. 떨리는 손으로 사진 액자를 쓰다듬으며 그는 처음으로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혐오하던 짐이 드는 노인이 되어버린 자신의 늙은 육신, 그리고 그 현실을 죽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발악이 뒤섞인 비참함 때문이었습니다. 자식들을 매몰차게 쫓아낸 다음 날 아침, 상철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자식들에게 큰 소리를 쳤으니 자신이 얼마나 멀쩡하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래, 내 힘으로 밥 먹고 내 발로 걸어 다닐 거다. 누구 신세도 지지 않아. 그는 굳게 다짐하며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 즐겨 입던 연하늘색 옥스퍼드 셔츠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호언장담과는 달리 현실은 아침 옷단장부터 숨이 턱턱 막히는 전쟁이었습니다. 성한 왼쪽 손 하나만으로 옷깃을 세우고 뻣뻣하게 굳어버린 오른쪽 팔을 소매에 밀어 넣는 데만 좋기 10분이 걸렸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단추였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끝으로 단추를 구멍에 밀어 넣으려 했지만 얄미운 단추는 자꾸만 미끄러져 툭툭툭 빠져나왔습니다. 이마에는 어느새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거친 숨소리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고작 셔츠 단추 몇 개를 채우지 못해 낑낑대는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자 왈칵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그는 셔츠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목이 늘어난 헐렁한 스웨터를 대충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평생 빳빳한 셔츠 깃을 생명처럼 여겼던 그의 자존심에 깊은 금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일부러 산책을 나섰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김 지점장은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사다 준 노인용 지팡이는 신발장 구석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걸 짚는 순간 자신이 진짜 뒷방 늙은이가 된 것을 인정하는 꼴이었으니까요. 대신 그는 비도 오지 않는 맑은 날씨에 검은색 장우산을 짚고 나갔습니다. 남들 눈에는 그저 우산을 들고 산책을 나온 멋쟁이 노신사로 보일 거라 굳게 믿으면서 말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살짝 절며 아파트 단지 앞 공원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동네 주민 박남식 74세 전직 세탁소 운영 할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박영감은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 최근부터 바퀴가 달린 노인용 보행기 실버카 밀고 다녔습니다. 아이고, 김지점장님 아니시오? 퇴원하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거동은 좀 어떠신가? 박영감의 인사에 상철 할아버지는 짐짓 허리를 더 꼿꼿이 세우며 대꾸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멀쩡합니다. 조금 무리했더니 다리가 약간 저린 것 떼고는 거뜬해요. 그러자 박영감은 혀를 끌쫓았습니다. 에이구, 나이 먹고 병 얻으면 장사 없는 배비여. 그렇게 불편하게 우산 짚고 다니지 말고 나처럼 유모차 하나 장만이여. 창피한 게 어딨어, 안 넘어지고. 내 발로 다니면 장땡이지 자식들 눈치 볼 거 뭐 있어? 그 가벼운 주어는 상철 할아버지의 영민을 거느리고 말았습니다. 남식씨, 나는 아직 그런 거 끌고 다닐 군번은 아닙니다. 내 몸은 내가 알아서 관리하니 걱정 마시죠. 그는 불쾌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며 돌아섰습니다. 박영감은 허허 웃고 넘겼지만 상철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모래주머니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남들 눈에는 장우산을 짚고 애써 절뚝거림을 감추려는 자신의 모습이 실버카를 훌훌 밀고 다니는 박영감보다 더 위태롭고 처량해 보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상철 할아버지는 완전히 방전되고 말았습니다. 저녁을 차려 먹어야 했지만 도마 위에서 칼질을 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찬장 구석에서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컵라면 하나를 꺼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식탁으로 옮겨가던 찰나 마비가 온 오른쪽 손목에 갑자기 힘이 툭 풀렸습니다. 아! 철푸덕 소리와 함께 컵라면은 거실 바닥에 꼬꾸라졌고 벌건 국물과 퉁퉁 부른 면발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매캐한 라면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멍하니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내 생전에 반질반질하게 윤을 내며 닦던 마룻바닥이 시뻘건 국물로 얼룩지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가져와 바닥에 쪼그려 앉아 국물을 훔쳐내는데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서름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기를 쓰고 버티고 있는 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큰 소리를 쳤지만 혼자 남겨진 현실은 이토록 잔인하고 볼품없었습니다. 거실에 엎드려 차가운 걸레질을 하는 그의 굽은 등 위로 짙은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완고한 자존심이 사실은 자신을 보호하는 갑옷이 아니라 숨통을 조이는 밧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엎질러진 컵라면 국물을 닦아낸 다음 날 오후, 상철 할아버지는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동네 재활의학과 의원을 찾았습니다. 퇴원할 때 의사가 신신당부했던 통원 치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리치료실의 풍경은 그에게 또 다른 굴욕이었습니다. 색색깔의 고무공을 쥐어답다 펴거나 어린애들 장난감 같은 나무 블럭을 옮기는 동작들은 평생 숫자와 서류를 다루며 살아온 은행 지점장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긁어놓았습니다. 동작이 마음처럼 되지 않아 신경질적으로 블럭을 밀쳐내고 병원 로비로 나왔을 때 그는 누군가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아니, 이게 누군가 김상철 지점장 아닌가? 귀에 익은 굵직한 목소리, 고개를 든 상철 할아버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은행원 시절 하늘처럼 모셨던 옛 상사 이종환 전 은행 부행장 어르신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호랑이 같던 불같은 성격과 철두철미한 업무 처리로 전설 같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종환 어르신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휠체어에 앉아 곁에선 낯선 중년 여성 요양보호사이 건네주는 따뜻한 물을 평온하게 받아 마시고 있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황급히 오른쪽 다리의 절뚝거림을 감추려 엉거주춤 서서 인사를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한쪽 휴게 공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종환 어르신은 상철 할아버지의 불편한 오른쪽 팔다리와 묘하게 어눌해진 발음 그리고 잔뜩 주눅든 눈빛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자네도 훈장을 달았구만. 뇌경색인가? 담담한 물음에 상철 할아버지는 결국 참았던 속내를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자식들이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냈다는 건 자신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는지 그리고 끝까지 내 힘으로 살아보려 애쓰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아 비참하다는 이야기까지. 마치 옛 상사에게 결제 서류를 내밀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부인장님, 자, 아직 정신 멀쩡합니다. 똥오줌도 제 손으로 가립니다. 그런데 자식놈들은 저를 짐짝 취급하며 시설로 치워버리려 합니다. 제가 평생을 어떻게 희생하며 키웠는데 끝까지 남에게, 자식에게 짐이 되긴 싫어서 이 악물고 버티고 있는데 말입니다. 열변을 토하는 상철 할아버지를 조용히 듣고 있던 이종환 어르신은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평온하던 그의 눈빛이 순간 옛날 호랑이 상사 시절처럼 매섭게 빛났습니다. 김지점장, 자네 지금 단단히 착각하고 있구만. 예상치 못한 질책에 상철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네의 힘으로 똥오줌 가리고 혼자 밥 차려 먹으면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되는 줄 아나? 천만의 말씀이야. 어제도 혼자 걷다 넘어질 뻔했지. 밥 먹다 흘리고 집구석에서 하루 종일 끙끙대며 버티는 거 자식들이 모를 것 같나?
이종한 어르신은 휠체어 손잡이를 툭툭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짐이 뭔지 알려줄까? 늙고 병든 부모가 난 아직 멀쩡하다며 고집 부리는 동안 자식들은 피가 마르는 거라네.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전화벨만 울리면 아버지가 또 쓰러지셨나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퇴근해서는 아비 눈치 보느라 자기 새끼들 건사할 힘조차 잃어버리지. 자네의 그 알량한 자존심이 사실은 자식들 목을 조르고 있는 거란 말이네. 상철 할아버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이었습니다. 부모의 진짜 마지막 자존심이 뭔지 아나? 내가 늙고 고장났다는 걸 깨끗하게 인정하는 거야. 자식들 죄인 만들지 말고 전문가 도움받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 받으면서 안전하게 늙어가는 거. 그게 진짜 자식을 위하는 길이고 내 품위를 지키는 길이라네. 이종한 어르신은 곁에 선 요양보호사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나도 처음엔 자네처럼 길길이 날뛰었지. 하지만 이분 도움을 받고 주간 보호센터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들놈 얼굴에 다크서클이 사라졌어. 자네, 자식들이 왜 요양병원을 입에 올렸는지 그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본 적 있나? 상철 할아버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 엎어져 있던 자신을 발견하고 주저앉아 엉엉 울던 딸 서연이의 얼굴,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내며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던 아들 지훈이의 붉어진 목덜미가 그제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버리려는 배신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아버지를 감당하지 못해 벼랑 끝에 몰린 안쓰럽고 불쌍한 내 새끼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상철 할아버지는 그날 저녁 내내 거실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 창밖으로 지는 붉은 노을만 바라보았습니다. 집 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종환 어르신의 호통 소리로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습니다. 자네의 그 알량한 자존심이 사실은 자식들 목을 조르고 있는 거란 말이네. 어둠이 짙게 깔릴 무렵 상철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구석에 놓인 낡은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그리고 아직 어린 지훈이와 서연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자식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며 밤낮 없이 일만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 내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새끼들인데 내가 어떻게 그 녀석들 앞길을 막는 짐짝이 된단 말인가. 다음 날 늦은 오후, 상철 할아버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지팡이 대신 또다시 우산을 짚긴 했지만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탄 그는 딸 서연이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미리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새끼가 지금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이네 아파트 단지 놀이터 구석 벤치에 자리를 잡은 그는 우산을 두 손으로 꽉 쥔 채 딸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난 7시 무렵 어스름한 가로등 불빛 아래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딸의 양손에는 저녁거리가 담긴 묵직한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학원 강의를 막 마치고 돌아온 딸의 얼굴은 핏기 없이 푸석했고 걸음걸이는 천근만근 무거워 보였습니다. 평소 아버지 앞에서 억지로 지어 보이던 밝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삶의 무게에 짓눌린 40대 중년 여성의 지친 민낯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이의 겉옷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비닐봉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전화를 받는 딸의 목소리가 벤치까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오빠, 나 지금 퇴근했어. 아빠? 몰라, 아까 낮에 전화 드렸는데 퉁명스럽게 끊으시더라. 나도 속상해. 오빠, 나 사실 오늘 학원 원장님한테 한 소리 들었어. 자꾸 아빠 병원 때문에 수업 시간표 바꾸니까 눈치 엄청 주네.
지민이 학원비도 당장 이번 달부터 빠듯한데. 서연이는 벤치 근처 가로등에 기대어 이마를 짚었습니다. 요양원 말씀드렸다가 저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니 어떡해. 내가 당분간은 매일 저녁에 들여다봐야지 뭐. 이러다 진짜 내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아, 오빠. 딸의 깊고 무거운 한숨 소리가 가을바람을 타고 상철 할아버지의 가슴팍에 날아와 푹푹 박혔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벤치 뒤 어둠 속에 몸을 더 깊이 숨긴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딸의 비닐봉지를 들어주고 싶었지만 성취하는 자신의 오른쪽 팔다리로는 그마저도 불가능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서연이가 무거운 비닐봉지를 다시 챙겨들고 아파트 공동 현관으로 사라질 때까지 상철 할아버지는 그저 숨죽여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버티는 하루하루가 내 딸의 살점을 도려내고 있었구나. 택시를 타고 다시 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철 할아버지는 차창 밖으로 흐르는 불빛들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미안해서였습니다. 자신이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독립적인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자식들의 뼈를 깎아 만든 위태로운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을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현관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노인용 지팡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사다 주었을 때 기분 나쁘다며 던져버렸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우산 대신 지팡이의 손잡이를 꽉 쥐자 이상하게도 바닥을 디디는 힘이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늙고 병들었다는 걸 인정하자. 하지만 자식들이 억지로 떠미는 곳으로 끌려가진 않을 거다.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내가 직접 찾을 거다. 그날 밤 상철 할아버지는 떨리는 왼손으로 돋보기를 찾아 썼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아들 지훈이가 식탁 위에 두고 갔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안내문 팸플릿을 천천히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 제2막을 향한 진짜 독립을 위한 첫 준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철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지로 빳빳한 셔츠를 꺼내 입으려 낑낑대지 않았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헐렁한 고무줄 바지와 품이 넓은 카디건을 걸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영락없는 동네 늙은이 같았지만 그는 덤덤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그는 어젯밤 일담한 노인 장기 요양보험 팸플릿을 다시 펼쳤습니다. 은행 지점장 시절 수백 장짜리 기업 대출 서류를 검토하던 그 깐깐한 눈빛으로 돋보기를 고쳐 쓰고 팸플릿의 작은 글씨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밑줄까지 쳐가며 제도를 뜯어보니 자식들이 덜컥 겁을 먹고 요양병원부터 떠올린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제도를 모르면 그저 알아눕거나 시설에 들어가는 것,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줄 알기 십상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 상철 할아버지는 며느리가 사준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설 때 어김없이 동네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걷는 그를 보며 누군가는 쯧쯧 혀를 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상철 할아버지의 마음은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내 새끼들 피를 말려가며 지키는 헛된 체면보다 동네 사람들에게 병든 노인네로 보이는 게 100번, 1000번 낫다. 그는 장우산을 짚고 허세를 부리던 어제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동네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들어선 노인을 위해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를 도왔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경미한 뇌경색으로 우측 편마비가 왔어. 혼자 걷고 밥 먹는 건 간신히 하지만 자식들 도움 없이 낮 시간 동안 안전하게 지내고 싶소. 요양병원에 갇혀 지내는 건 죽어도 싫고
내 집에서 출퇴근하듯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직원은 상철 할아버지의 명확한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장기 요양 등급 신청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직원의 설명은 명쾌했습니다. 어르신처럼 인지 능력이 정상이시고 약간의 거동 불편만 있으신 분들은 굳이 24시간 요양병원에 가실 필요가 없어요. 등급 판정을 받으시면 요양보호사님이 하루 몇 시간씩 집으로 오셔서 밥도 챙겨주시고 청소도 도와주시는 방문 요양을 받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낮 동안 유치원처럼 주간 보호센터에 가셔서 또래 어르신들과 재활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저녁에 댁으로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주간 보호센터? 이종은 어르신이 다니고 있다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밤에는 내 집 매 침대에서 편히 자고 자식들이 일하러 간 낮 시간에만 나라의 지원을 받아 전문가의 돌봄을 받는다. 상철 할아버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늙고 고장난 몸으로도 내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고 동시에 자식들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완벽한 타협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움을 받는 곳을 정할 수 있으니 꼼꼼히 작성해 제출하고 건물을 나서는 길.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자식들이 요양병원에 자신을 내다버릴까봐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자신의 발로 걷고 자신의 머리로 판단하여 스스로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가족을 책임져온 가장으로서 지킬 수 있는 마지막이자 진짜 자존심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상철 할아버지는 휴대전화를 들어 큰아들 지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자 지훈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어야, 바쁜데 미안하다.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낼 거라 서연이도 같이 오고 밥 한 끼 같이 먹자꾸나. 네, 아버지. 저기, 지난번 일은 저희가 됐다. 지난번처럼 화내고 윽박 지르려고 부르는 게 아니야. 너희들과 내 앞으로의 일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할 게 있어서 그런다. 내가 알아본 게 있으니 와서 내 이야기 좀 들어다오. 전화를 끄는 상철 할아버지는 거실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자식들 앞에서 스스로 나는 이제 혼자 살 수 없는 노인이다 라고 인정해야 할 참이었습니다. 입안이 쓰디썼지만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 하나가 쑥 빠져나간 것처럼 후련해졌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일요일 점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지훈이와 서연이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마주하러 온 사람들처럼 남매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철 할아버지는 지난번처럼 식탁에서 역정을 내지도 서툰 솜씨로 무리해서 요리를 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에서 제법 맛이 괜찮은 보쌈 정식을 미리 배달시켜 상을 차려두었습니다. 어서 와라. 배고플 텐데 얼른 앉아 밥부터 먹자꾸나. 평온한 아버지의 목소리에 두 자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반쯤 끝날 무렵 상철 할아버지는 안방에서 미리 챙겨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긴장한 지훈이가 봉투를 쳐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느릿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알아봤다던 요양병원 말이다. 거긴 안 갈 거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또다시 아버지가 고집을 부리며 불같이 화를 내실 거라 짐작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철 할아버지의 다음 말은 남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대신 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하고 왔다. 빠르면 다음 달쯤에 등급이 나올 거다. 알아봤더니 굳이 병원에 들어앉지 않아도
낮에 출퇴근하듯이 다닐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라는 곳이 있더구나. 등급이 나오면 거기를 다닐 생각이다. 지훈이와 서연이는 약속이나 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남의 신세라곤 져본 적 없이 꼿꼿하던 아버지가 스스로 공단에 찾아가 요양 등급을 신청하고 노인 돌봄 시설에 다니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봉투 안에서 팸플릿을 꺼내 자식들 쪽으로 밀어주며 덤덤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지난 며칠 곰곰이 생각해봤다. 부모가 늙고 병들어도 끝까지 안 아픈 척, 혼자 다 할 수 있는 척 버티는 게 자식들 짐을 덜어주는 건 줄 알았다. 내 딴에는 그게 너희들을 위한 내 마지막 자존심이라 믿었어. 상철 할아버지의 시선이 서연이의 핏기 없는 얼굴과 지훈이의 피곤한 눈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 내가 억지를 부리고 고집을 피울수록 너희들 숨통을 조이고 피를 말린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아비가 혼자 있다가 넘어지진 않을까? 밥은 제대로 챙겨 먹을까? 너희들 일도 제대로 못하고 전전긍긍하게 만든 건 결국 내 알량한 욕심이었어. 아버지, 서연이의 눈에서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성취하는 오른손 대신 온전한 왼손을 뻗어 딸의 거친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울 것 없다. 내가 늙고 고장이 났으니 이제 전문가들 도움 좀 받으며 살련다. 낮에는 센터에 가서 또래 영감들하고 운동도 하고 점심도 먹을 거다. 그리고 저녁엔 내 집으로 돌아와 내 이부자리에서 맘 편히 잘 거다. 그래야 너희들도 직장에서 맘 편히 일하고 주말에 한 번씩 와서 웃는 얼굴로 밥 한 끼 먹고 가지 않겠니? 아비 걱정하느라 너희들 새끼한테 소홀해지지 마라. 난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는다. 그것은 상철 할아버지가 76년 인생을 살며 내린 수많은 결정 중 가장 뼈아프지만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준 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는 눈물을 훔쳤고 서연이는 소리내어 엉엉 울며 아버지의 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지난 몇 달간의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툭 끊어지는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 알아주셔서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지훈이가 붉어진 눈으로 쉰 목소리를 쥐어짜며 말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늙고 병든 노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존엄성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길을 찾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두 자식의 눈빛 속에는 예전보다 더 크고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너져가던 육신 속에서도 가장으로서의 진정한 권위와 자존심을 다시 우뚝 세운 순간이었습니다. 계절이 한 번 바뀌어 어느덧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아침 9시 아파트 단지 정문 앞, 늘 푸른 주간보호센터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적힌 노란색 승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섭니다. 차 문이 열리고 싹싹한 요양보호사가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넵니다. 김상철 어르신, 안녕하셨어요. 오늘도 날씨가 꽤 쌀쌀하죠? 오냐, 이 선생도 아침 일찍부터 노인네들 모시러 다니느라 고생이 많네. 상철 할아버지는 며느리가 사준 지팡이에 몸을 놓이지 않은 채 천천히 하지만 아주 안정적인 걸음으로 차에 오릅니다. 예전처럼 빳빳한 셔츠에 구두 차림은 아닙니다. 입고 벗기 편한 기모 바지에 따뜻한 패딩 조끼를 걸친 영락없는 평범하고 편안한 할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의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런 늙은이들 수용소 같은 곳에 오다니 하며 헛헛한 마음도 들었지만 막상 다녀보니 달랐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물리치료와 가벼운 인지 재활 훈련을 받고
점심때는 영양사가 짜준 균형 잡힌 따뜻한 식사를 제때 챙겨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텅 빈 집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넘어질까 전전긍긍하던 그 끔찍한 공포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어 다시 노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 상철 할아버지는 온전히 평화로운 저녁 시간을 보냅니다. 자식들도 더 이상 일하다 말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일 없이 각자의 삶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지훈이네 부부나 서연이가 반찬통을 들고 찾아와 아버지와 차를 마시며 웃고 떠들다 돌아갑니다. 그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 얼마나 눈물겹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끔찍했던 지난 몇 달을 돌아보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동년배 노인들에게 뼈저리게 느낀 몇 가지 진심 어린 조언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깐깐한 노인네가 온몸으로 부딪혀 얻어낸 값진 인생의 오답노트 같은 것입니다. 첫째, 늙고 병들었음을 숨기지 말고 가장 먼저 깨끗하게 인정하십시오. 우리 나이쯤 되면 아직 멀쩡하다, 자식 신세 안 지고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을 마치 훈장처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졌을 때 그것을 끝까지 부정하고 고집을 피우는 것은 자식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는 이기심일 뿐입니다. 내 몸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당담히 받아들이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진짜 어른다운 용기라는 것을 저는 무너진 화장실 바닥에서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둘째, 내 노후의 선택지를 자식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미리 공부해 두십시오. 저 역시 갑자기 쓰러지기 전까지는 장기 요양보험이 뭔지, 주간보호센터가 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덜컥 몸져누우니 겁에 질린 자식들은 요양병원 말고는 다른 방법을 떠올리지 못했던 겁니다. 나라에서 노인들을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들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방문 요양, 주 야간 보호 등 시설에 갇히지 않고도 내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니니 침침하더라도 미리 공단에 전화도 해보고 팸플릿도 읽어보며 내가 내 몸을 가누지 못할 때 어떤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죄책감 없이 부모를 봉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진짜 자존심은 고집이 아니라 주도권에서 나옵니다.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벌벌 떨며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것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처량함입니다. 진짜 노년의 품위와 자존심은 내 한계를 명확히 알고 나는 요양병원 대신 낮에는 센터에 가고 밤에는 내 집에서 자겠다 라고 내 삶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내 발로 걷지 못하게 된다면 적어도 내 머리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도권만큼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거실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따뜻한 둥글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걷는 그의 오른쪽 다리는 여전히 뻣뻣하지만 그의 마음씨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유연하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어느덧 창밖으로 완전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곁에 두었던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 거실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와 침대 머리맡에 놓인 아내의 영정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당신 곁으로 갈 날이 오더라도 흉한 꼴 안 보이고 우리 새끼들 눈물 쏙 빼지 않으며 곱게 갈 수 있을 것 같소. 나 참 잘하고 있지? 사진 속 아내는 변함없이 환하고 다정한 미소로 늙은 남편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의 메마른 눈가에 옅은 눈물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인생의 황혼기, 몸이 늙고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 늙어감의 과정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어떻게 내 마지막 존엄과 가족의 평화를 지켜낼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신가요? 혹시 예전의 상철 할아버지처럼 나는 아직 멀쩡해, 내 새끼들 신세는 절대 안 질 거다 라는 뾰족한 자존심으로 온몸을 무장한 채 외롭고 위태로운 섬에 홀로 갇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그 완고한 고집 앞에서 매일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가슴을 졸이는 자녀분이신가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때론 참 서툴고 미련해서 서로를 짐지우지 않으려 발버둥 치다가 오히려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늙고 병든 부모의 진정한 독립은 자식의 걱정 어린 손길을 무작정 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내미는 합리적인 도움의 손길을 기꺼이 마주잡고 나와 내 자식이 모두 숨 쉴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용기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스스로에게 혹은 곁에 잠든 배우자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계절을, 그리고 남겨질 가족들의 평안을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나 위로를 남겼다면, 쑥스러움을 핑계로 미뤄두었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혹은 나와 비슷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오랜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에는 따뜻한 밥 한 끼 마주하고 앉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늙어가야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 마음을 열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완벽하고 지혜로운 노후 준비는 통장 속의 돈이나 번듯한 집이 아니라 바로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는 솔직한 용기에서부터 시작될 테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늘 푸른 주간보호센터에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휴게실. 상철 할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느긋하게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너머로 화이자를 쫓는 그의 얼굴은 1년 전 그토록 완고하고 날이 서 있던 은행 지점장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평온하게 받아들인 부드럽고 여유로운 진짜 어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센터 현관 쪽에서 날카로운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건 뭐라, 내가 왜 이런 노인네들 수용소에 와야 한단 말이냐? 난 아직 내 두 발로 멀쩡히 걸어 다닐 수 있어! 상철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려보니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새로운 어르신 한 분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딸로 보이는 중년 여성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의 한쪽 손에는 짚고 온 듯한 검은색 장우산이 꽉 쥐어져 있었고, 약간 마비가 온 듯한 다리를 애써 감추며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곁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 딸의 모습. 1년 전 아파트 거실에서 상철 할아버지와 서연이가 겪었던 바로 그 지옥 같은 풍경의 재현이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조용히 신문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곁에 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그 소란스러운 부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센터 직원들이 말리려 애쓰고 있었지만 잔뜩 독이 오른 새 어르신은 우산을 휘두르며 막무가내였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새 어르신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굽은 오른쪽 다리와 지팡이를 짚은 손을 가만히 내보이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보시게, 나도 작년 이맘때 딱 그 검은 우산을 짚고 여기저기 쏘다녔다네. 지팡이는 죽어도 짚기 싫어서 말이야. 새 어르신은 흠칫 놀라며 우산을 휘두르던 손을 멈췄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은행 지점장으로 떵떵거리며 살았소.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해봤지. 그런데 어느 날 뇌경색이 오니까 내 몸뚱어리 하나 가누는 것도 지옥이더군. 하지만 그걸 인정하기가 죽기보다 싫어서
애꿎은 내 자식들 가슴에 대못만 탁팍 박아댔다네. 새 어르신의 흔들리는 눈동자가 상철 할아버지의 평온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여기 와서 도움받는 거 창피한 일 아니오. 고려장 당하는 건 더더욱 아니지. 진짜 창피하고 부끄러운 건 뭔지 아오? 내 알량한 고집 하나 지키겠다고 나 살리려고 바둥거리는 불쌍한 내 새끼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거. 그게 진짜 못난 부모요. 상철 할아버지의 시선이 곁에서 울고 있는 낯선 딸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자식 눈물 닦아주고 마음 편히 일하러 갈 수 있게 등 떠밀어주는 거. 늙고 병든 우리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자 헌신 아니겠소. 우산 내려놓고 우리 여기서 같이 따뜻한 점심이나 한 그릇 합시다. 내 특별히 오늘 커피문 한 잔 쏘리다. 그 진심 어린 경험에서 우러나온 묵직한 위로에 새 어르신은 결국 쥐고 있던 우산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곁에 선 딸의 어깨를 붙잡고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딸 역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말없이 자신의 지팡이를 짚은 채 그 부녀의 등 뒤로 쏟아지는 따뜻한 가을 햇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몸은 무거워질 것이고 할 수 없는 일들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상철 할아버지처럼 내가 처한 현실을 용기 있게 인정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늙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저 인생의 형태가 조금 바뀌는 것뿐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남은 계절이 고집과 두려움으로 얼룩진 외로운 겨울이 아니라 서로의 약함을 온기로 채워가는 평화롭고 따뜻한 늦가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